공중보건과 신공중보건의 그 차이점은 26쪽인데요. 표 1-3을 보면은 구분을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공중보건은 어떻고 신공중보건은 어떻고 이거 비교를 해놨는데, 우선 그 물리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있고, 그 다음에 신공중보건은 사회적 지원이나 사회적 행태, 생활 습관을 중시했다. 이게 이제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건의료 분야가 공중보건이라고 한다면, 신공중보건은 그 보건 분야 위에도 여러 분야의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신공중보건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조건 개선을 위한 일련의 사회운동 중 하나로서 이제 전문가가 주도를 했다면 지역사회의 참여가 강조되는 것이 이제 신공중보건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참고를 좀 하시고, 공중보건 수준을 평가할 때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느냐.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지표에 대해서 어떤 사회의 건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공중위생 활동의 지표를 나타내고 동시에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 그런 종합적인 건강지표로 평균 수명, 보통 사망률, 비례 사망지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거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중보건의 그 역사를 보면은 당면 과제가 있어요. 그 보건 공중보건의 과제, 무의 지역의 해소, 그 다음에 의학적 보호의 편중 해소. 이 시골 같은 데는 의료 체계가 좀 부족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고, 또 에이즈나 유행성 간염 같은 그런 특수 질병이나 예방, 신종질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문제가 이제 과제가 되고, 고령에 따른 그런 악성 신생물이나 이런 고혈압, 퇴행성 질환 문제, 그 다음에 인구의 급속한 그 고령화에 따른 그 출산 저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공중보건의 그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중보건학의 그 미래 전망을 위한 우선 과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산술적 성장 위주의 경제에서 탈피해서 보건 문제에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거고, 국민 보건을 보다 국가 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이제 우선 과제 중에 하나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네 번째로는 환경오염을 최대한 억제해서 환경성 질환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이 이제 우선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보건의 당면 과제 중에 또 공중보건학의 접근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7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뭐 개개인의 건강 문제는 전체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해서 중요한 거죠. 근본적인 질병 예방을 위해서 지역 주거 환경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교재를 통해서 좀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래요. 또 의료기관, 뭐 국민의 건강과 생활의 권리가 있고 또 이를 보장할 의무가 또 국가가 있는 거죠. 공중보건 향상은 또 의학적인 그런 연구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것과 3대 접근 방법 조장형이 필요하다. 이런 걸 좀 참고해 주시고, 보건의료에 있어서 1차 보건의료가 있는데, 이 1차 보건의료는 그 개념을 좀 설명을 해 놓은 것이 1차 보건의료의 개념이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또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1차 보건의료의 기본적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WHO에서 1차 보건의료의 접근 전략을 세웠는데, 모든 인간이 보건의료를 공평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되어야 한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1차 보건의료의 필수 요소는 식량 공급과 영양 및 정신보건의 증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9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네 번째, 우리나라에서 그럼 1차 보건의료는 어떤 것이냐. 우리나라는 1969년도에 선교사 시블리 박사가 거제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이제 초기가 됐어요. 이것도 좀 살펴봐 주시면 되고, 2차 보건 의료는 또 주로 응급처치를 요하는 질병이라든가 사고로 인한 응급 환자 관리, 또 급성질환의 관리 사업, 병의원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환자 관리 사업 등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의 그 활동이 그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2차 보건 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컨더리 헬스케어라고 하죠. 3차 보건의료라는 것은 이제 테리터리 헬스케어인데, 회복기 환자의 재가 치료 사업이라든가 재활을 요하는 환자, 또 노인의 간호 등 장기 요양이나 만성 질환자의 관리 사업 등이 중심이 돼서 특히 이제 고령화 사이에서 노인성 질환의 관리가 중요한 역할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건강 증진 부분에 챕터를 들어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건강 증진의 개념, 또 건강 증진의 그 필요성을 보면 미국 보건후생성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75세 이전 사망자의 사망 원인은 생활 양식 요인이 50%, 또 환경, 인간 생물학적 요인이 20%, 보건 의료 서비스 기여 요인이 10%,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생활 양식 요인이 52%, 또 요인 생물학적 환경이 20%, 또 보건 의료 서비스 기여 요인이 8%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 증진의 그 정의를 보면은, 건강 증진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을 한 정의를 보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욱 잘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WHO에서 1984년도에 정의를 했습니다. 표 1-4를 보면은 건강증에 대한 그 접근 방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건강 문제는 고혈압, 폐암, 치아 상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증진은 질병 발생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생활 양식과 습관을 건강하고 유익하게 바꾸려는 이런 하는 그런 계기고, 즉 건강 행동의 개선을 통해서 건강 향상을 도모하려는 교육적, 사회적, 환경적 접근 방법의 개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건강 증진 회의가 이제 열리게 시작됐는데, 제1차 국제 건강 증진 회의가 1986년도에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오타와, 즉 그 캐나다의 그 오타와에서 1차 국제 건강 증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선포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건강한 보건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다음과 같이 5가지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건강보건정책 수립 기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정책 수립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회환경 조성을 하는 거고, 이를 뒷받침하는 그런 지역사회 조직 활동이 요구되고, 네 번째로는 개인 및 가족과 사회의 건강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과 기술에 대한 교육, 또 다섯 번째는 전체 보건의료 제도의 그 새로운 방향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보건운동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오타와 현장을 선포를 하면서 제시한 건강증진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표를 보면은 이래요. 그 목표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완전히 그 양호한 상태에서 건강증진 사업의 그 추진을 전략을 보면, 홍보하고 역량 강화를 시키고 연합을 하고, 또 활동의 방법은
보건에 관한 공공정책이라든가 건강을 지원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한다든가 지역 활동의 강화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건강을 위한 그 전제 조건으로 평화, 주거, 교육, 음식 이러한 그 사회적 정의 긍정을 위한 그런 것을 국제건강증진에서 보건에 관한 공공정책을 강조를 했습니다. 제2차 국제건강증진회의는 1988년도에 열렸고요. 정부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이런 일들을 정한 것이 이제 국제건강증진회의고, 또 3차에서는 보건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4차에서는 건강증진은 가치 있는 투자다. 그래서 건강의 결정 요소를 최초로 표명을 한 대회고, 그 다음에 5차는 건강증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계층적 격차를 해소하자 이런 주제로 개최가 되었고, 그 다음에 6차에서는 2005년 그 태국 방콕에서 열렸는데, 이때는 모든 정책에서의 그 건강, 즉 건강한 세계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 및 생활의 장에 필요한 활동을 제시한 것이 국제건강증진회의 그 모토였어요. 그래서 제8차 회의는 핀란드 헬싱키에서였는데,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 이것을 화두로 알마타 1차 보건의료에 관한 선언과 건강증진을 위한 오타 선언 이래 건강증진의 진척이나 영향, 성과들과 목표들을 검토하는 그런 자리였다. 또 9차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는데,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은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화두로 상하이에서는 이 지속 가능한 개발, 그래서 2030년 아젠다에서 건강증진에 관한 상하이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건강증진 사업의 그 진척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타와 헌장의 건강증진 원칙과 활동 요소에 보면은 건강증진의 원칙에 옹호, 그 다음에 역량, 연합 이 세 가지 원칙을 정하였어요. 국가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그런 원칙입니다. 옹호는 건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강한 보건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그런 촉구이고요. 역량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그들의 권리로 인정을 하고 스스로 건강관리에 적극 참여하며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게 하는 거고, 연합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한 발전을 계속하도록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제, 언론, 학교 등 모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합이 필요하다. 이런 그 세 가지 원칙을 정해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건강 증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986년도에 정한 거예요. 바로 그 제1차 국제회의에서 이렇게 채택을 해서 오타와 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5대 활동 요소는 그럼 뭐냐? 바로 개인의 기술 개발. 네. 개인의 기술 개발은 이런 것들을 건강증진에 필요한 그런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 활동의 강화, 그 다음에 건강증진 환경을 구축하고, 건강에 관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제도의 그 방향을 설정해 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5대 활동 요소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 산업의 그 필요성은 뭐냐? 건강증진은 왜 하느냐? 국민 건강의 욕구를 증대가 요구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또 만성퇴행성 질환 및 사고 증가로 인한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건강증진 사업의 국민 건강의식을 개선해서
의료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WHO는 건강 증진의 원칙을 5가지로 세웠는데요. 건강 증진은 특정 질환의 위험 집단에 초점을 두기보다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건강 문제의 원인이나 결정 요인에 초점을 둔 활동이고, 세 번째로는 건강 유해 요소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또 네 번째로는 효과적이고 확실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다섯 번째로는 정신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1차 보건의료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의 그 내용을 보면 그 42쪽입니다. 도표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행태적 그런 그 접근과 그다음에 사회 환경적 접근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었죠. 이걸 도표를 보시고,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 사업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를 했고요. 또 낮은 건강 수명이 문제고, 또 인구 노령화, 이런 질병 만성, 이런 것들이 그 보완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발전에 따른 그런 그 새로운 위험 요인을 증가시키고, 이에 대한 그런 해결 방안이 필요했고, 또 건강 결정 요인의 기여 비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환경 오염에 따른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건강 증진 사업의 그 기본 목표를 보면 1995년대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97년도에는 건강 증진 기금을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2002년에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서 발표를 했죠. 바로 헬스플랜 2010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하는 건강 세상과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 장수와 삶의 질 향상이다. 이것을 이제 기본 목표로 삼고,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의 기본 방향으로 뭐냐? 첫 번째는 바로 1차적 초점은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금연 홍보라든가 교육 이런 것들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 보건 교육의 수단이라 이런 접근 방법들을 고려를 했고,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건강 증진 사업에 그 역량을 기우고 그런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이런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은 거죠. 국민건강 증진 사업의 그 추진 전략을 보면은 8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국민 보건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또 학교 보건 교육을 개선한다든가,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 전략이고, 그 범위하고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 증진 사업은 건강생활 실천 사업, 또 건강보호 환경 조성 사업, 또 질병 예방 사업, 이렇게 3가지로 우리가 범위를 사업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이라든가 환경보호 조성이라든가 질병 예방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건강 종합 증진 계획을 추진을 했고, 이 건강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은 법 4조에 있어요. 그래서 복지부 장관은 제5조 규정에 따라서 국민건강 증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 제4조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46쪽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강도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48쪽입니다. 건강도시의 그 정의를 보면은 도시의 그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정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가는 가운데 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가지고 지역 시민의 건강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서
2004년도에 건강도시다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전강도시 목적을 보면은 도시의 건강과 환경을 개선해 갖고 도시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역사회의 그 창의성을 발휘해 갖고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달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도시의 그 도입은 1986년도에 그 헬스 시티 운동이 유럽을 중심으로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987년도부터 건강도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198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과천시의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최초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건강도시 사업은 그 개념의 그 지역적 수준으로 실현하는 것이 그 기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보건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건강에 중점을 둔 보건의료 서비스의 그 재설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고요. 건강도시의 조건 이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해서 4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공중보건의 발달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공중보건의 발달사는 고대기, 그리고 중세기, 여명기, 확립기, 발전기 이렇게 구분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질병을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은 인류의 역사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공중보건학이 학문으로 체계를 갖춘 것은 18세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20세기에 들어와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개념과 건강증진에 관심을 두고 의료의 균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중보건학의 그 비약적인 발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대기는 BC AD 500년 이때를 이제 고대기라고 하는데 원시 시대 그 질병은 하늘이 내린 저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주술적이거나 미신적, 종교적으로 치료하고자 이렇게 했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위생이나 집단의 위생에 관한 기록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별로. 인류 역사 더불어 공중보건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약 4,000년 전에 인도 문명에서는 도시가 계획되어 건설되었고 그 유적에서 이제 목욕탕, 배수관 이런 게 이제 발견된 것을 추정을 했을 때 인간의 그 생활 양식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세기는 500년에서 1500년 사이를 중세 시대라고 보는데 중세 시대의 지적 성향은 오히려 고대 그리스 시대보다 퇴보해서 문화적 암흑기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이 시대 사상은 핵심을 이룬 초기 기독교의 사상이希腊과 로마의 물질주의적 사상에 따른 극도의 사치주의에 대한 반발 그리고 종교적인 경건 사상에 의하여 육체를 경시하고 육체적 금욕을 행동의 규범으로 삼았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명기인데요. 여명기는 요람기라고도 하며 문해 부흥의 중세의 침체에서 벗어나서 근대 과학기술이 태동하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산업혁명으로 공중보건학적 그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확립기인데요. 1850년에서 1900년대 사이를 확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립기는 세균학의 발달과 면역학 분야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예방의학적 사상이 이제 싹트기 시작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고요. 영국의 존 스노 발표에 의하면 콜레라에 대해서 이제 역학조사 보고서를 썼는데 장기설을 뒤집고 전염병 감염설을 입증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오늘날 역학조사의 좋은 신뢰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세계 공중보건의 발달사 중에 이제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확립기를 거쳐서 확립기는 공중보건학의 그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이 발전기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분화와 체계적인 종합화를 이루기 시작해서 미생물의 시대라고도 한다면 발전기는 탈미생물의 시대로 질병의 치료 예방 중심 시대에서 사회학적, 경제학적 개념이 공중보건학에 추가되는 이런 시기를 발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도 보급되고 또 인간 유전자가 분석되고 이러면서 보건의료를 비롯한 게놈 프로젝트가 활발해지고 난치병 극복을 일기한 또 줄기세포 연구 또 인공지능 AI죠. 이 AI를 이용한 질병 진단 및 치료 기술의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혁명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현재 그렇죠. 그래서 곧 코로나19도 잡힐 거다 이렇게 교수님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의 그 발달사를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가 있었고 또 고려 시대가 있었고 조선 시대 일제 강점기 시대 또 해방 이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렇게 보건 발달사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때는 왕실을 진료하는 시의제도가 있었고 백제 때는 건강을 관장하는 관직도 있었고 신라 때는 의료행정기관과 의박사 등이 진료를 담당하는 이런 아주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그런 성향을 볼 수가 있고요. 고려 시대는 신라 문화가 계승 존속되었고요. 특히 고려 초기 성종 때는 의박사를 지방에다 이제 파견을 해서 의학 교육도 실시하고 국내 어약을 담당하는 그런 상약국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려 후기에는 서민 의료를 위해서 해민국이 있었어 빈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과 제의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제도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선 시대에는 서민의 보건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생원을 편성을 해서 의녀제도도 두고 재생원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요. 조선 후기 선조 때는 허준의 동의보감 아주 유명하죠. 오늘날까지도 동북아시아권에서 한방의학의 그 지침으로 사용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그런 발전이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식민 통치 일원에서 이루어져 있고 총독부 관할하에 경무총감부라는 그런 경찰 부서에서 보건위생 업무를 수행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가 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보건 관련 법규나 이런 조직 재정 또 개편 이런 재편 작업이 시행이 되었고 미 군정청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위생국이 설치되었고 또 이 위생국을 보건후생국으로 이렇게 확대 개편하는 그런 시기가 해방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만들어진 정부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보건후생부는 사회부로 구성이 됐고 보건국은 사회부의 한 부서로 축소가 되면서 1951년도 전쟁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료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추후 이 의료법에 모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1장 챕터 1 공중보건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